그 전에 먼저 매수자께서 이 공통사항 몇 가지는 체크를 해보고 과연 이게 용도 변경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먼저 좀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지난 영상에서 상가주택의 주택 부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체크해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었는데요. 많이 복잡한가요? 아니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은 몇 가지 공통사항만 숙지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개를 받으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하게 건축사랑 검토는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매수자께서 이 공통사항 몇 가지는 체크를 해보고 과연 이게 용도 변경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먼저 좀 보셔야 돼요. 그 전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거는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고 그리고 네. 변경사항이 있는데 건축물의 시설군은 9개로 나뉘어서 위에가 상위 시설군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위 시설군입니다. 상위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바꾸자고 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하위 시설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는 변경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에서 보시면 시설군 주택은 네. 주택하고 근린생활을 비교를 해보시면 네. 주택이 하위 시설군에 속해요. 그래서 하위 시설군에 속하는 주택을 바로 위에 상위 시설군인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허가를 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먼저 이제 공통사항을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 지역인지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 몇 가지 짚어드린 것 중에 가장 1번 사항인데요. 내가 이거를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게 과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 안에서 허용이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그 건축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심 상업 지역 안에서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심 상업 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 정도가 의원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도 변경이 하도 많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2종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간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로 바꿨을 경우에 가장 많이 바꾸고 계신 것들이 근린생활시설의 의원 정도로 바꾸고 계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통사항으로 살펴봐야 될 게 주차 대수예요. 빌딩 투자 시에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것 있는지 없는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용도 변경을 못하겠다 내지는 용적률 상향을 해서 아니면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주차 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충족되는지에 따라서 밸류업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냥 현 상태로 그냥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토지나 건물을 평가할 때 이게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를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보는 안목이 정말 높아지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대수 이상의 법정 주차 대수라는 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은 주차장법으로 기준을 정해서 지자체 자치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 확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역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축을 하고자 하나 그리고 증축을 하고자 하나 현황이 주차장이 확보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 80년대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 굉장히 많은 면적들을 건축 면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증축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 실제로 주차 대수 한 대나 두 대가 늘어야 되는데 현황을 보니까 주차장이 이미 꽉 찬 거예요. 그 건물이 다 들어차가지고 건물을 부시기 전에는 용도 변경이나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 단계에서 드롭되는 경우들은 가장 많은 케이스가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안 돼서 증축도 못하고 용도 변경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보는 거잖아요. 주차장법을 보시려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로 잠깐 띄워드릴게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면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서울시 조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 조례마다 다르니까 별도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표를 보시면요. 오른쪽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할 때는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가 필요한 법정 주차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34제곱미터라는 부분은 필히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가 추천받은 건물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을 떼시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연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연면적 나누기 134제곱미터로 나누어 보시면 법정 주차 대수가 나옵니다. 현재 그 건물의 법정 주차 대수 이내에 들어오는지 또는 증축을 했을 때 그만한 공간이 주차장에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특히 용적률을 다 못 찾아가지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필히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가로 증축에 따른 주차 공간이 필요한 대수만큼을 주차장으로 인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필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연면적 850 정도 850제곱미터 상가주택을 올근생으로 바꾸려면 몇 대가 필요하냐? 이렇게 할 때는 몇 대가 필요한 거죠? 850제곱미터 나누기 134제곱미터 하면 6.3대 나옵니다. 6.3대가 나오는데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소수점 첫째 자리는 반올림을 해요. 근데 이제 6.3대니까 반올림이 안 되는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6대의 주차 자리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투자가 가능한 건데 증축이 가능하다라고 용적률을 다 못 찾아서 증축이 가능한 물건을 받았을 때도 역시 똑같은 프로세스대로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요, 주차장 요건은 저희 매경부동산 사업단이 주관하는 정규 빌딩 강에서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과하기 쉬운 게 아까 정화조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수정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의 용도 분류 체계가 아니라 별도의 건축물 용도 분류 기준에 따라서 용량이 산정이 되는데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오수정화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고 건축물 오수량 산정의 기준이 이미 다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시설별로 다 다릅니다. 또 시설별로 너무 달라서 시설별로 찾을 줄만 아시면 되는데 검색은 각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귀찮으시면 요즘엔 공무원들이 공무원 너무 싫어하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전화를 하세요. 시군 구청 정화조 담당 바꿔달라고 하셔서 아예 번지를 대시고 오수정화 시설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용량 안에 들어가냐 그냥 문의를 하시면 그분들은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노란 표시해드린 거 보시면 이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데요.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상가주택이라고 했을 때
현재 뭐 60인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올 근생으로 바꾸고 싶어요라고 하면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상가주택 곱하기 0.075를 하시게 되면 계산해 보면 37.5인분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제가 60인분 설치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네. 그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 추가 설치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수정화 시설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부분은 이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체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내진 설계가 자꾸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용도 변경에서도 건축물 하중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니 같은 종으로 변경을 하는데 이게 왜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건축물 하중 기준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하중이 다 다릅니다. 건축물을 어떻게 용도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하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조 보강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구조 보강이라는 거는 3층부에다 구조 보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구조 보강은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위에다가 하면 무너지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올근생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상가 주택을 샀을 때 아래는 상가, 위에는 보통 3층, 4층, 5층은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바꾸는 건데 그러면 건축물의 하중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구조 보강을 한다라고 하면 1층하고 지하, 2층 상가들을 내보내란 얘긴데 그럼 명도에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중을 보강하겠다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뜯어서 또 있는데 영업장을 뜯어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약간의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또 꿀팁 나오나요? 네, 꿀팁 네. 나옵니다. 임차인 명도를 안 하고 어떻게 구조 보강을 할 수가 있는지. 네, 명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필요 없는 구조 보강이 필요 없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동일 하중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최근에 종부세가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용도 변경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역별로 용도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들은 잠실동이라던가 예,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3층, 4층의 주택인데 이거를 구조 보강 1층을 놔두고 어떻게 하냐. 동일 하중군 안에서 움직입니다. 동일 하중군 아까 시설군이 아니라 네. 시설군은 같은 곳에서 이동할 땐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얘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중 기준은 그거랑 달리 시설물 따라서 하중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 주택하고 동일 하중인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층, 3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을 의원으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원이 하중이 동일해요. 그래서 구조보강 없이 바꿀 수 있는 사례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꿀팁이죠. 네, 완전 꿀팁이에요. 완전 꿀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의원으로 바꿨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어요. 동일 하중에는 숙박시설도 들어는 갑니다. 하지만 주거지역 안에는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찾은 게 근린생활시설의 의원이에요. 그래서 변경한 사례들이 최근에 있어요. 꿀팁 날려드렸습니다. 네. 진짜 꿀팁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건축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은 일단 해소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건축물 대장에 다 나오겠죠. 그러면 대부분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용도 변경도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해소를 하고 같이 허가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안 나온 불법 건축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주차장이었는데 그거를 터버려서 1층을 다 상가로 임대를 주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현황 조사를 나오게 되면 그거는 불법 건축물이 바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찾으셔서 해결을 하시고 지금처럼 상가로 임대가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 임차인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시기 쉬운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단은 건축사님들이나 전문가들께서 다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은 주변 환경하고의 적합성을 필히 좀 보셔야 됩니다. 빌딩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거는 수익이 나오고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좀 편하게 임대도 좀 나가고 나중에 매각 가치도 좀 나와야 되는데 주변 환경을 생각을 안 하고 상가주택을 그냥 근린 생활로 바꿔버리는 경우, 세금 때문에 바꾸는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주택이었다는 얘기는 주변지도 다 주택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3층하고 4층을 근린생활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임대를 주고자 했을 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정말로 그 용도에 맞게끔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 그리고 건물도 그렇게 비슷하게 사무실 용도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데 건물의 외관도 주택이고 옆집도 주택이고 그 도로 자체가 다 주택인데 나만 홀로 사무실이 임대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임차인이었을 때 과연 여기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을 때 사무실이 들어올까? 그리고 상가는 3층, 4층 잘 안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 특히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 판단을 하실 때 계약서 전에 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 이거를 건축사랑 검토도 하시지만 과연 내가 이거 투자를 들어가서 공실이 발생할까 안 할까까지도 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장을 건축물 대장을 내 것만 떼보지 마시고요. 용도 변경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면 옆집도 그 라인들도 한번 건축물 대장을 떼보세요. 이게 과연 분양이 된 집합 건물인지 아니면 단독 소유인지를 보시면서 내 건물 옆에가 집합 건물이다라고 하면 바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이거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놓는다 해도 옆에 그 라인의 전체가 주택이다라고 하면 공실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매수에서는 약간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예,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도 공실 리스크가 크면 이 부분은 보유하면서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빌딩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용도 변경하면서 체크 포인트를 주변지와도 어울릴 수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그 기존의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1가구 다주택이거나 법인 소유한 상가주택 있잖아요. 그럼 종부세, 중과세 때문에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싶은데 주변 환경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1가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부세 때문에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 사례가. 그런데 근생으로 변경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이 모두 다 주택이어서 사무실이나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면 공실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임대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난감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기존에 이렇게 다가구 형태로 돼 있던 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불법 개조해가지고 월세로 다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보증금이 높으면 안 들어올 거니까 전세는 안 들어올 거니까 월세로 다 전환해서 다시 근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일들은 과세가 특히나 징벌적인 과세가 빚은 피해 사례,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노후의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셨던 상가주택들이 많은데 2020년도 7월 이전에 상가주택을 매입하셨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부세, 중과세를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소급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바꾸면, 용도를 안 바꾸면 몇 천만 원씩의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꿨는데, 그리고 이제 월세 전환을 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을 유도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고,
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경제 활동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는 종부세 추가 보완이 될 거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용도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 사항 몇 가지 체크 포인트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